핵심 키워드는 뇌과학과 자유의 문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자유의 문제, 디지털 경제와 자유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 뇌과학이 인간 관련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뇌과학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또 뇌과학은 자유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새로운 그 상상 현실,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그 기술이 정말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가,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의 자유는, 특히 경제적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 그리고 미래인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종관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의 그 근본적인 질문은 아주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죠. 인간은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선 던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간의 문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디지털 문명에서 과연 인간은 자유로운가?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셀링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은 공동체적 자유를 이루어 나가고, 나아가서는 절대 자유 내지는 신적인 자유, 숭고한 자유의 차원에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과에 구속된 피지컬한 존재가 아니라 메타피지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들의 철학적 통찰의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20세기까지 전반까지 자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철학자 내지는 인문학자들이 주도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그 자연과학의 어떤 기술적 성과, 또 산업적 성공, 또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내는 그 성능, 이런 것들이 문명의 핵심으로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매우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주도권,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로 이양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은 사실은 거의 모든 것에 바탕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일종의 존재론적 기술로서의 위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특히 학문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도적이죠. 예,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위상은 사실 디지털 기술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학문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디지털 기술은 연구에 있어서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제 뇌과학이죠. 뇌과학은 그냥 뇌를 육안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측정 장비를 써서 뇌를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은 디지털 장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안 되고, 또 뇌과학이 신뢰를 받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뇌를 극초정밀, 극미세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과학은 결국은 디지털 장비를 통해 가지고 물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 MEG 같은 측정 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소위 전자기 신호들을 검출을 해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시간으로 기록하게 되면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사실은 이제 통계학적인 처리를 거쳐가지고 사실상 그 두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그 방정식을 발견하는 것이 최첨단 뇌과학이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인간에 관한 모든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에 관한 철학적인 논의, 그 인식론이라든지 심리철학에서 그 뇌과학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지적 활동, 또 지식의 정당성을 논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재고주의라고 하죠. 브레인 피직이라고 하는 뇌과학이 오늘날 인간에 관한 모든 설명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물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뇌과학은 사실은 두뇌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두뇌를 연구함으로써 두뇌의 물질적
작용 양상을 밝혀내는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물질이 스스로를 탐구하는 일종의 초인과론적, 그러니까 인과론을 벗어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서 물질은 스스로를 탐구하는 성찰적 활동성으로 진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관념론, 특히 쉘링에 있어서는 쉘링은 사실은 물질적 자연 자체도 자율적 활동성으로 통찰을 해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연의 물질성은 사실은 근원적 자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유명한 말이죠. 자연은 자아이며 자아는 곧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한 방식으로 두뇌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탐구의 자유마저 인과론에 입각한, 아니면 물리적 상호 인과론에 입각한 연구를 통해서 두뇌를 규명함으로써 빠지는 일종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뇌과학 장비들을 통해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들은 그것이 뇌과학적인 의미를 얻으려면 상당한 해석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 스스로가 소위 뇌과학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들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결정할까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응용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모니터에서 빛나는 발광체에 불과하다. 이 상황 자체가 상당한 전문적인 그 해석을 요하는 작업이고, 이 해석할 때 뇌가 연구자들의 상당한 자유로운 결단이 여기에 개입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은 어떠한 한계 내에서 인간의 지적 활동을 설명하는 상당히 훌륭한 학문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을 다 설명한다고 하는 그러한 오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 지적 활동은 뇌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물질적 두뇌와는 다른 방식으로 두뇌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를 사용할 때 우리는 물리적 인과를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리적 인과를 초월할 때 우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유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때 도구와 기술을 개발해서 그 자유를 실현하려고 한다. 디지털 측정 장비를 개발하는 락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측정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아주 정말 잘 보여주는 건데요. 데이터셋이 천문학적인 양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간 지능은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가지고 그 데이터셋에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과학에서 행해지는 측정은 우리가 존재하는 사물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고 특정한 방식이다. 그 실제 대상의 존재 방식이 측정 도구의 존재 방식에서 압도돼 버린다. 그래서 기계가 팩토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냥 물질체로 변해버리죠.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존재 방식을 구별해야 각 존재들의 스페셜리티라고 그러죠. 공간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의미를 향해서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의미가 깃들어 있는 곳에서만 인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서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주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냥은 여기서 생존 충동에 따라서 지금 생존 충동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생존 충동에 따라서 지금 산을 기어오르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동물의 어떤 존재 공간의 공간성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의미가 깃들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풍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특히 이제 가상현실 같은 걸 잘 활용을 하면 자유를 구성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가상현실이 타자를 인정치 않는 일종의 자폐증, 또 사회적 고립증 같은 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타자와의 화해 능력, 이런 거를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유시민사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연구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몸 몰입이 일어나면은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면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했던 행위가 우리의 일상적 행위 도식으로 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비정상적인 병리적인 행동 양식, 행동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때 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할 수 없는 그러한 타자들의 상황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해가지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쾌락주의에 기반해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어지고 그 가상현실 콘텐츠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거기에 온몸 몰입, 온몸 체화 효과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쾌락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타자와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화하는 그러한 일종의 타자적 요소의 거부 상황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윤리적 무중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선택의 자유의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독점화 논리 또 독점화 메커니즘에 따라서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리스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초기에는 우리 자유의 총량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깊이 침투하면서 보이는 현상은 오히려 자유가 위축되거나 심지어는 디지털 독재 같은 것이 등장해서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킬 위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 예를 들어서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는지가 디지털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에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되겠죠. 그건 뭐냐면 바로 예측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성 요인은 플랫폼,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주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2차 디지털 전환이다. 그 네트워크의 효과는 네트워크의 확장세는 거듭 제급의 속도와 규모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크 효과는 성장도 거듭 제곱으로 시킬 수 있지만 쇠퇴도 거듭 제곱의 속도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쟁에 있어서 승자 독식의 체제로 시장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감퇴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점점 팽배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블록체인도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그 블록체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 그다음에 정치적 자유를 분산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증진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런 중앙 통제 기관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형태로 기술을 설계를 했고요. 그러나 이 초기의 개발 취지와 기대와는 달리 이것이 다시 이제 중앙 집중으로 가고 있죠.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비트코인 채굴 공장으로 이 비트코인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는 이러한 중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술적 인프라 수준에서 분산 메커니즘을 만들어놔도 사회 문화적 수준에서 거버넌스 수준에서 그것이 분산과 공평의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소유하는 자의 일종의 노획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유는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자의 이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걸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억압과 강제의 위치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 자신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소위 쓴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니체의 말인데요. 살아야 될 의미가 분명하자면 인간은 어떠한 고난도 견뎌낸다. 라는 말을 마지막 말로 하면서 제 정황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인간 자유에서 가장 감동받은 책은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신경생리학자이면서 유태인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해서 또 하나 철학적인 책을 소개한다면 그 쉘링이라고 하는 19세기의 독일 철학자가 쓴 인간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인문학은 어떤 문명에 내재되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소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 인문학자들인 철학자의 작업을 자꾸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문학과 철학의 역할은 첨단 기술에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현장 기술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기술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